저 노인네 솔직히 돈만 아니면 우리가 챙길 이유도 없잖아.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막 데운 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작은 TV에서는 뉴스 앵커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칼로 그어놓는 것처럼 아프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고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들의 목소리. 순간 공기가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제 두 손은 허벅지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은 더 잔혹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엄마 유산 정리해서 쓸 수 있을 거야. 순간 귀에서 뜨거운 피가 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를 정리해야 할 짐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평생 아껴 모아둔 남편의 유산까지 자기 욕심을 위해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배신감.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가 사랑한 가족들이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문틈 너머에서 들은 대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정말 큰 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부터 충격적인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노인네 솔직히 돈만 아니면 우리가 챙길 이유 없잖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내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74. 남편 김병철은 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이는 떠나면서 이 아파트 한 채와 예적금 몇 천만 원을 남겨주었습니다. 정수가 이건 내가 편하게 쓰라고 남기는 거야. 도연이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 돈은 결국 도연이 거야. 내가 죽으면 다 아들 거지, 뭐. 그래서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에서 남편이 남긴 돈으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들 집에 가서 손주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들만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 서린이도 예의 바르고 손주 민재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웠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아이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을 듣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도연이 집에 가서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려고 재료를 한가득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린이가 현관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예의 바른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선이 그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갈비 사왔다. 민재 좋아하잖니. 아이고 어머니. 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몸 상하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봉지를 받는 서린이의 손끝이 아주 잠깐 굳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모르게 손가락을 한번 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부담스럽다는 표정이라는 걸.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도연은 서재에서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번 주까지는 확실히 처리할 수 있다니까요. 아들은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우면서 어딘가 절박해 보였죠. 그땐 몰랐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갈비를 손질하며 서린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 요즘 학교 잘 다니지? 네, 잘 다녀요. 근데 요즘 학원이 많아서 피곤해하긴 해요. 그래, 너무 많이 시키지 마. 애가 힘들어 할 텐데. 네, 알겠습니다. 서린이는 짧게 대답하고는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옆에 앉아서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와 단둘이 있는 걸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다 차리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재가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갈비찜이에요? 그래, 민재 좋아하는 거 해왔지. 와, 짱이다.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서린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요즘 회사 일 많니? 네. 아, 네 좀 바빠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서린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고 갈게. 너 피곤하잖니?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서린이는 제 손에서 그릇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저는 황급히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깨진 그릇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손 다치시겠어요? 서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계속 중얼거리며 파편을 주었습니다. 도연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미안하다. 손이 좀 떨려서. 괜찮으세요? 서린아, 내가 치울게. 도연은 제 손에서 파편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재가 제 옆으로 와서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나도 자주 떨어뜨려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버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쳐갔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 근래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린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 도연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제 떨리던 손. 내가 가면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안 오세요? 아, 그냥 좀 몸이 안 좋아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금방 나을 거야. 그러세요? 그럼 좀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응,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제가 갈게요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도연이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왜 왔어? 회사 바쁘잖니? 그냥 엄마 얼굴 좀 보려고요. 도연은 거실로 들어와 둘러봤습니다. 엄마, 집이 좀 어수선하네요. 응? 그래. 여기 먼지도 쌓였고 부엌도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저는 황급히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요즘 기력이 없어서 청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요즘 좀 피곤해서. 엄마,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없으세요? 응? 아니, 그냥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도연은 잠시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영양제예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난 혼자서도 잘 지내.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회사 가봐야 해서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이 왜 갑자기 찾아왔을까? 그리고 왜 집이 어수선하다는 말을 했을까? 혹시 나를 걱정해서?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응? 그래, 좋지. 그리고 엄마, 혹시 요즘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어디 뒀는지 기억하세요? 응? 갑자기 왜? 아니, 그냥 혹시 나중에 필요할 때 못 찾으실까 봐요.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봬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통장 얘기를 하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린이가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왔다. 어머니, 오늘 제가 음식 다 준비했어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래, 고맙다.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왔어. 할머니. 민재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아, 오늘은 엄마가 다 준비했대. 아, 그럼 할머니는 그냥 놀러 오신 거예요? 응, 그렇지. 민재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오면 민재가 할머니 뭐 해줘요? 하면서 신났었는데 이제는 그냥 놀러 온 사람 취급.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도연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앉으세요. 그래.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는 계속 옆에서 민재만 신경 쓰고 도연은 휴대폰만 보고
저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에서 뭐하고 지내세요? 서린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고 그러지. 아, 심심하시겠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서린이의 말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난 혼자도 잘 지내.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린이가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어머니, 사과 좋아하시죠? 응, 고마워. 저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응, 작년에 받았지. 올해는 안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았는데. 엄마, 나이 드시면 매년 받으셔야 해요. 특히 치매 검사 같은 것도. 치매? 저는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요즘 노인분들은 다 받으시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머리 멀쩡해. 그래도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사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왜 갑자기 치매 얘기를 하지? 그 순간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나를 로망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들 집에 가면 제가 환영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고 손주를 아끼고 며느리를 배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던 시절이 언제였더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도연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날 사랑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배추전을 부쳐주기로. 목요일 오후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싱싱한 배추를 골랐습니다.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5,000원이요. 좀 깎아주세요. 아이고, 이미 싼 거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저는 배추와 부침가루, 계란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천천히 배추를 씻었습니다. 물기를 털고 한 장 한 장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좋아할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닐봉지에 재료를 담아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서린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오셨어요? 민재 배추전 좋아하잖아. 부쳐주려고. 아, 그러셨어요. 서린이는 짧게 대답하고는 제 손에 든 비닐봉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근데 오늘은 저희 저녁 다 먹었어요. 응? 벌써? 네, 일찍 먹었어요. 아, 그래? 그럼 내일 먹으라고 해놓고 갈게. 네. 서린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안 했네.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배추를 도마 위에 올리고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물, 계란. 천천히 섞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나이 탓인지 손끝에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저는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반죽을 저었습니다. 그때 서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손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 금방 할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린이는 팔짱을 낀 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반죽을 다 섞고 배추를 하나씩 집어 반죽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또 떨렸습니다. 반죽 그릇이 기울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아, 저는 황급히 그릇을 바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닥에 하얀 반죽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린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그냥 계세요. 그 목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미안해, 손이 좀 떨려서. 어머니, 진짜 힘들어요. 이거 누가 닦아요? 서린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닦을게, 내가. 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서린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서 도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반죽을 엎질렀어요. 서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부엌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내가 조심할게. 엄마는 이제 요리 같은 거 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손 떨리니까 기름이라도 튀면 어쩌려고 그래. 화상이라도 입으시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야, 난 괜찮아. 조심하면 돼. 엄마,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엎질렀는데. 도연의 말이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 먹을 것도 다 망쳤어요. 서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배추전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반죽도 없고. 아니야, 반죽 다시 만들면 돼. 재료 남았어. 저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서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내일 사다 줄게요. 근데 민재는 괜찮아요. 어차피 배불러요. 서린이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젖은 행주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제가 흘린 반죽이 그대로 있었고 서린이는 화난 얼굴로 그걸 닦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 낼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잠시 후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서린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부엌을 둘러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배추전 해주려고 하셨어요? 응, 민재 좋아하잖아. 저 배추전 좋아하는데.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방 들어가 있어. 숙제 안 했잖아. 서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보세요. 서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배추와 재료들은 그대로 부엌에 두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도연이 거실에서 고개만 돌렸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가세요.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서린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가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 사진이 배경화면에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민재야,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 조용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재 배추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오세요. 민재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민재는 날 좋아하잖아.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재가 거실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아, 할머니.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민재는 날 반겨주는구나. 숙제하고 있어? 네,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봐줄까? 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재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제. 곱셈과 나눗셈. 민재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게 잘 안 풀려요. 그래, 할머니가 같이 봐줄게. 저는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연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떨리지?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다시 연필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이 문제는 말이지. 그때 서린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서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제발 애 공부할 때 방해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민재 숙제 도와주려고. 어머니, 민재 지금 집중해야 해요. 방해하시면 안 돼요. 방해가 아니라 같이 풀어주려고. 어머니, 서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 혼자 하게 두세요. 나중에 제가 봐줄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연필을 내려놨습니다. 민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도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민재 공부하는 걸 방해하셔서요. 서린이가 말했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도연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엄마 요즘 말도 자꾸 반복하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아니, 요즘 엄마가 같은 말 계속 하시잖아요. 애 집중 다 흐트러져요. 도연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느껴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 할머니랑 같이 하는 거 좋은데.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서린이는 민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재야, 솔직히 말해. 서린이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오시면 공부 잘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민재야,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할머니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야지. 서린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차갑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민재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할머니가 미안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방해했구나. 이제 안 그럴게. 할머니, 괜찮아. 숙제 열심히 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린이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거실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숙제를 했습니다. 서린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재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저는 이제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서린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좀 쉬세요. 서린이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민재가 숙제하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 연필을 쥔 작은 손. 예전에는 제가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웃고 같이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갈게. 벌써요? 저녁은요? 서린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러세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서린이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벌써 가세요? 응, 민재야. 숙제 열심히 해. 네. 민재는 아쉬운 듯 저를 봤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 주름진 얼굴, 그리고 슬픈 눈. 나는 이제 짐이 되어버렸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응? 또? 네, 그냥. 엄마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이상했습니다. 요즘 도연이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게,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알았어. 갈게. 네, 그럼 저녁 6시쯤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자꾸 부르는 걸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린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마워.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아, 엄마. 오셨어요? 앉으세요.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재는 방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어머니, 밥 먹어요. 서린이가 불렀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도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학원 갔어요. 오늘 늦게 와요. 서린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민재를 보고 싶었는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도연과 서린이는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평소처럼.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손 떨림은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손 떨림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서린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서린이는 제 손에서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거지조차 하지 말라는 건가?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왜 온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상 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 서린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서린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네. 돈만 아니면 우리가 챙길 이유 없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나도 이제 한계야. 서린이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올 때마다 집이 숨막혀. 요양원 보내고 집 정리하자. 요양원? 응. 이번에 안 움직이면 우리 인생 망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서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살아야지.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도 안 좋고 빚도 있고 엄마 유산만 정리하면 다 해결되는데. 유산?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랑 예적금. 그것만 있으면 지금 이 문제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요양원 보내는 거지. 거기 들어가시면 관리도 받고 우리도 편하고. 근데 비용은? 비용은 엄마 돈으로 내는 거지. 어차피 엄마 돈이잖아. 그래도 이제 결정해야 해. 우리가 먼저 살아야 엄마도 챙기지. 지금처럼 가다간 우리 다 같이 무너져.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알았어. 그럼 언제 말씀드릴 거야? 조만간. 일단 엄마 설득부터 해야지. 어떻게? 건강 핑계 대면 돼. 요즘 손도 떨리고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다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손 떨리는 것도 기억력도 다 핑계였구나. 나를 로망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 서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힘들어. 매번 오실 때마다 뭔가 사고 치실까봐 조마조마해. 나도 알아. 근데 이제 곧 끝날 거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쯤 본격적으로 얘기할게. 일단 오늘은 그냥 보내드리고.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서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가세요? 응.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서린이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척. 괜찮아. 먼저 갈게.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서린이가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계단 아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 노인네.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치워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게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내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렸다. 민재가 보고 싶어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위쪽 창문이 열려 있었고 누군가 시끄럽게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이번 투자 진짜 놓치면 끝이야.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회사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이번에만 돈 조금만 넣으면 크게 간다니까. 아니, 형. 진짜야. 이번에 안 하면 진짜 기회 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사가 위태롭다고? 잠시 후 다시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대표님. 잔금 이번 주 안에 처리할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사방에서 돈에 쫓기고 있다는 걸.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받았습니다. 예, 팀장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그 빚은 제가 다 갚을 겁니다. 지금 자금이 한 군데 막혀 있어서 그렇지. 돈만 한번 돌면 금방 정리돼요. 네, 압니다. 신뢰 잃으면 끝이라는 거. 저는 벤치에 앉은 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팀장님, 한 달만요.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또다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서린이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엄마 유산만 정리하면 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도 있고 예적금도 있고.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것만 내 손에 들어오면 지금 이 문제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투자금도 넣을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고 회사도 살릴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던 이유는 성격도 건강도 아니었다. 그저 돈 때문이었다. 저는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애써서 모은 돈이 도연이한테 남긴 집이 이렇게 쓰이는 거였어.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도연이 잘 부탁해. 우리 아들 착하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착한 아들이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당신도 몰랐겠지.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일 줄은. 돈.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내 아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은 말라버렸고 가슴만 뜨겁게 타고 있었습니다. 74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손주 돌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이게 끝이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저 노인네, 저 노인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탓입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가슴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남긴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고 떠났습니다. 정수가 이건 다 내 거야. 도연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아니면 내가 써.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중요 서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남편의 평생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 아파트 등기부등본, 소유자 김정숙.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게 내 이름이어야 도연이가 못 건드려.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서류, 예금 통장, 잔액 3,200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편하게 쓰라고 남기는 거야. 병원비든 뭐든.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돈으로 도연이 빚을 갚으려고 했겠지. 투자금으로 쓰려고 했겠지. 저는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를 빨리 죽게 하고 싶었을까? 그래야 보험금도 받고 유산도 받고. 그 생각이 들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남편,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줬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저는 식탁으로 돌아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첫 번째 변호사 찾기. 두 번째 유언장 다시 쓰기. 세 번째 아들과 대면하기. 저는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해야지.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났다는 걸. 도연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저 노인네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나도 내 삶을 지킬 권리가 있어. 햇살이 더욱 밝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그날 오전 저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설인이랑 같이. 예. 갑자기요? 응.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와보면 알아. 6시까지 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습니다. 오후 시간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식탁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거실을 정돈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열 것입니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과 설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저는 짧게 말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둘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앉아. 저는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둘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따랐습니다. 3개의 찻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상치 않으신데. 설인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했던 말.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전화들. 설인이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다 들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저녁 너희 집에 갔었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식사하고 나오는데 안방 문이 열려 있더라. 설인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을 들었다. 저는 설인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열려 있었지. 계단 벤치에서 통화 소리가 다 들렸어.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를 저 노인네라고 부르면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인이는 황급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진짜 오해예요. 오해? 저는 설인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재 먹을 것도 다 망친다는 것도 오해야? 그건 어머니, 도연 씨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래, 스트레스 많겠지. 빚도 있고 투자도 실패하고 잔금도 밀리고. 도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그것도. 엄마 유산만 정리하면 된다는 말도 들었어. 저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그 돈 들고 오래 계실 필요는 없다는 말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뭐야? 오해야? 농담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인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이.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부쉈다. 제 말에 설인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응.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도연이는 착한 아이니까 엄마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했어.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어. 평생을.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넌 그냥 내 돈이 필요했던 거더라. 엄마, 아니에요. 진짜. 도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뭐야? 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살리려고 내 돈 쓰려던 게 아니야? 빚 갚으려고 내 집 팔려던 게 아니야? 요양원 보내고 재산 관리하려던 게 아니야? 저는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해요. 미안? 저는 그 단어를 되씹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거야? 엄마, 너는 나를 저 노인네라고 불렀어. 치워야 할 짐으로 봤어.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내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서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결정했어.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 아버지가 남긴 모든 서류야.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도연이 서류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다 내 명의야. 저는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명의로 해뒀어. 법적으로도 명의상으로도 다 내 거야. 그리고 이 유언장에 보면 알겠지만 저는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도 손댈 수 없어.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통화 내용 다 들었어. 엄마 유산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잖아. 요양원 보내고 재산 관리 우리가 하면 된다고 했잖아. 저는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가족에서 지웠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이제 내 남은 건 나를 지키는 데 쓸 거야. 서린이가 다시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저는 서린이를 쳐다봤습니다. 반성은 들키지 않았으면 안 했겠지. 나를 저 노인네라고 부르면서 반성하고 있었어? 서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만 가. 엄마.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너희가 나한테 무슨 기회를 줬어? 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도연과 서린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린이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은 한 번 더 입을 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찻잔 3개, 그중 2개는 그대로였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저는 그 찻잔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제 선택으로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느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 서류 파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쯤 기다렸을까?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정숙님? 네. 저는 일어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박미선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아들의 배신, 들었던 말들.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으신 거군요. 네, 제 아들을 상속자에서 빼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유언자의 의지로 상속인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단,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상속자는 누구로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정부요? 아니요. 생명보험금은 손주에게 주고 싶어요. 나머지는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아드님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시는 건데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선택입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완벽한 유언장. 저는 그 유언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도연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 그 생각에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내 뜻대로는 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서린이에게서도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삭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엄마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얘기 좀 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초인종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연이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문을 열고 나가 아들을 안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늦었어, 도연아. 너무 늦었어. 1시간쯤 지났을까? 도연이 일어나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도연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회사가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말을 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연아, 내가 한 말은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나는 이제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내 재산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유언장을 다시 썼어.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 이게 내 마지막 결정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야. 몇 분 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회사 망하면 저희 가족 다 끝나요. 엄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는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 서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서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도 어렵고 빚도 있고 어머니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왜? 어머니, 도연이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나를 저 노인네라고 부른 사람이 내 아들이야? 어머니, 이제 그만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도연도 서린이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이웃 박 여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숙 씨, 요즘 아들한테 무슨 일 있어? 응? 아들 며느리가 요즘 여기저기서 돈 빌리러 다닌다던데.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회사가 많이 어렵다나 봐. 안 됐다.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있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든 결과야. 내 돈으로 해결하려던 게 잘못이었어.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보관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의지야.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국 이렇게 됐어.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당신이 남긴 것들 제대로 쓸 사람들에게 갈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게 맞는 거야. 그날 저는 제 아들을 상속자 자리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2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도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린이에게서도, 민재에게서도.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움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녹차,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향긋한 녹차 향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여름 햇살. 저는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입안에 은은한 맛이 퍼졌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었구나. 평생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바빴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나니까 딱 한 가지가 남더라. 나 자신.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떨리는 손. 하지만 여전히 제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더 밝게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어. 도연을 상속에서 지운 것, 그들과 연을 끊은 것, 나를 위해 산다고 결심한 것, 모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민재의 사진, 예전에 찍었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민재야. 저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사진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는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들도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그리고 나처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겠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우리 삶에는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처 준비되지 않은 선택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작은 용기 하나와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